안녕하세요. 증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상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증시가 지금 한 달 새 15%가량 급락을 했죠. 거의 뭐 한 달 내내 연속되는 마삼에 가까운 것들이 벌어지면서 증시가 많이 하락했는데, 뭐 금요일 날도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 21% 하락하면서 성장주에 굉장히 큰 쇼크를 줬죠. 그리고 빅테크들도 많이 떨어지면서 증시가 하락으로 됐는데요. 그동안 뭐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이 이제 옵션 만기까지 겹치면서 더 큰 급락을 불러낸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앞날이 불안할 때는 과거의 사례를 좀 보는 게 좋습니다. 과거의 금리 인상기 그리고 양적 긴축기에 증시가 어땠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30년 중에서 금리 상승기는 4번이 있었어요. 94년, 99년, 2004년에서 6년, 2015년에서 18년 이렇게 딱 4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 증시는 올랐어요. 하지만 금리 인상기가 아닌 시기에도 미국 S&P 500 지수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금리 인상기에 증시가 오릅니다, 이런 말보다는 그때는 왜 올랐고 얼마나 올랐는지 어떤 이유인지를 좀 알아보는 게 더 좋다 생각을 하거든요. 1994년 2월에서 1995년 2월 딱 1년 동안 연준이 기준금리를 3%에서 6%로 빠르게 올려버립니다. 이때 S&P 지수는 1%밖에 상승을 못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의 증시도 기준금리 인상의 그 속도를 이겨내지 못했다, 힘에 부처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도 견뎌내지 못할 정도라고 하면은 신흥국은 쇼크가 왔다라는 거죠. 1995년 멕시코가 먼저 IMF 들어갔고요. 미국은 놀라면서 금리를 따라 내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1997년 태국의 외환위기를 시작해서 한국도 외환위기가 왔죠. 아시아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IMF 체제로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려를 표하는 거는 이때와 지금의 모습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우려를 표하는 거죠. 분명히 연준은 금리를 빠르게 올릴 것이고, 근데 연준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고, 신흥국은 그거보다 더 할 거 아니냐.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좋은 상황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신흥국들은 경제 체력이 나쁜 상태에서 올리니까 이걸 못 따라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1999년 5월에서 2000년 5월까지 1년 동안도 금리를 올렸던 시기인데요. 닷컴 버블이 발생했던 시절에 미국은 다시 한번 금리를 또 빠르게 올립니다. 4%에서 6%대로 약 2%가량 올렸는데, 증시가 한창 버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땐 잘 올랐어요. S&P 500 지수도 1년 동안 9%가량 올랐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으로 버블이 잡혔어요. 축하할 일이다. 그런데 그 이후로 기나긴 암흑기를 맞이했죠. 그러니까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긍정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반드시 부작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샌프란시스코에 수많은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연준이 이걸 부양하기 위해서 6%대의 기준금리를 1%로 낮추는 5% 비컷을 단행해버려요. 그리고 경기를 부양시키죠. 그러자 경기 부양의 부작용이 또 뭐가 나오느냐? 부동산 버블이 나옵니다. 2004년 6월에서 2006년 6월 달에도 한 2년 동안 금리를 빠르게 올렸거든요. 계속 빠르게 올려요.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고 나니까 연준이 2년 동안 금리를 1%에서 5%까지 올려버립니다. 4%를 올려버리죠. 그러니까 과거 정도 수준으로 계속 만들려고 하는 성향을 보여준다는 거죠. 증시는 이때 2년 동안 13% 올랐고 이후에도 계속 올랐어요. 2007년, 2008년 알다시피 많이 올랐었으니까. 빠르게 올리면요, 항상 부작용이 발생해요. 금리를 올린다고 바로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이게 효과를 볼 때까지 계속 올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집값이 잡혔을 때는 다른 부작용이 나오거든요. 대출이자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 당시 때 대출 이율이 프라임 등급과 서브프라임 등급이 다른데, 우량 등급한테는 금리가 낮으니까 이자가 늘어도 견딜만 하겠죠. 근데 이제 약간 우량하지 못한 등급한테는 안 그래도 이자도 높은데 이제 그 금리가 더 올라가니까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되는 거고, 감당을 못 하다 보니까 경매로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매도를 친다던가. 근데 안 팔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뭐 부동산이 공실이 나기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채권 부실이 당연히 났고요. 이걸 담보로 했었던 채권 파생 상품이 이제 대규모 손실을 보면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고하게 됩니다. 2015년 12월에서 2018년 12월까지 3년 동안 또 금리를 올렸었는데요.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니까 닷컴 버블 때처럼 대규모 금리 인하를 또 해버려요. 연준이 제로 금리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015년까지 유지했었어요. 굉장히 오래 유지했었죠. 유럽 재정 위기, 뭐 차이나 쇼크, 이렇게 중간중간 또 위기가 있어가지고
빠르게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복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연준도 쉽사리 금리를 올리지 않았었고 테이퍼링 종료를 6년이 지났던 2014년 10월에 마무리를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줬죠. 근데 지금은 거의 뭐 1, 2년밖에 시간을 안 주고 그때는 기간을 좀 길게 줬었어요. 그럼 테이퍼링 종료한 다음에 채권을 바로 팔았냐? 양적 긴축을 했냐? 3년 동안 보유만 했어요. 그러다가 2017년 말에나 팔아줍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회복 시간을 줬다. 이때였었거든요. 7년간의 제로 금리를 유지한 이후에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기 직전에 금리 올린다라는 쇼크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었어요. 하지만 충분히 쉬고 난 다음에 금리를 올렸던 이 시기에는 증시도 부동산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3년 동안 S&P 500 지수가 20% 넘게 올랐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금리를 올리면 증시도 오릅니다 라는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볼 수 있는 게 이 사례였다는 거죠. 종합해 보면은 금리 인상기에도 S&P 500 지수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질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도 없었던 게 2004년, 2006년 그리고 뭐 그때 빼고는 코스피 지수, 뭐 신흥국 지수들은 별로 오르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S&P 500 지수를 보면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신흥국은 또 다른 느낌일 수 있다라는 점.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보면은 바로 곧 이어서 위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 금리를 빠르게 올리게 되면은 뭐 2022년, 23년, 24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3년에서 24년 이후에 또 위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또 이런 트라우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30년 동안 4번 동안 기가 막히게 다 맞춰서 다 그랬으니까 또 반복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30년 동안 금리를 서서히 올린 사례도 없습니다. 모두 금리를 다 급격하게 올렸어요. 보다시피. 그래서 지금도 금리가 제로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 수준인 한 2% 정도까지 올리지 않겠나, 아니면 조금 더 잡아서 2.5에서 3%까지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90년대 중반처럼 신흥국 부도가 발생한다던가 부동산 증시 위기가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겠죠. 보통 금리 인상하는 도중에는 안 오고 인상하고 나서 바로 또는 한 박자 쉬고 오더라고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역사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왜 연준은 금리를 급하게 올리려고 하는 것일까? 지금도 올리는 이유를 보면은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지표는 단순히 이런 지표 말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율과 금리 인상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시죠. 30년간 미국이 금리를 올렸었던 4번의 시기를 보면요, 물가가 상승했던 시기랑 겹칩니다. 기가 막히죠. 1994년은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자마자 금리를 올렸고요. 이후에 신흥국 위기가 오면서 물가가 급락했습니다. 1998년에는 급락했던 물가 상승률이 다시 2%를 넘기고 99년에 3%를 향해 가니까 미국이 금리를 급하게 올려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잡히잖아요. 빠르게 안 잡히니까 잡힐 때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결국 물가는 꺾였는데 증시랑 경기도 같이 꺾였죠.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올리는 게 경기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기가 터져야지만 물가가 잡힌다 이건 거죠. 그러면 물가를 잡는 제일 좋은 거는 뭐 경제 위기, 뭐 아니면은 뭐 버블이 터지는 거,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또 무섭죠. 2004년에서 2007년은 미국의 물가가 오르지 않았던 시대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세계의 다이소, 중국이 저가 공산품을 찍어내면서 물가는 오르지 않았었고 중국이 미국채를 계속 사주던 시기였었습니다.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였죠. 하지만 물가가 3%를 넘기니까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물가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계속 올려요. 2007년 물가 상승률이 4%를 육박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징조를 보였습니다. 이때 워렌 버핏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막 내비쳤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내 글로벌 금융위기로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됐죠. 2011년에는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물가가 3%를 넘겨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때는 금리를 올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 재정 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나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셰일가스가 터지면서 유가를 잡았고 다시 물가가 한 4년, 5년 동안 빠르게 내려갑니다. 2015년까지 이렇게 물가가 잡히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요.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물가랑 금리의 관계가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거죠. 2015년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상승률, 물가 상승률이 1% 넘기자마자 미뤘던 숙제인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2017년, 2018년에 물가가 2% 넘기고 이제 꺾였어요. 근데 꺾이고 있음에도 연준은 금리 인상을 계속하죠.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물가가 잡힐 때까지 계속 올려버립니다. 이후에 증시는 어떻게 됐어요? 2년 동안 암흑기로 돌아섰죠. 그러다가 코로나 맞이하면서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부양책 하면서 다시 증시에 올라왔던 건데, 여기서 나오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연준은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렸다라는 점. 2010년대 초중반은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점. 증시 경기를 고려하지 않고 연준은 기계처럼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금리를 딱딱 올린다는 거죠. 이후에 나오는 부작용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고. 하나만 더 볼까요? 202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인데요. 지금 미국의 202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반기에 6%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3%만 넘어도 과감하게 금리 인상으로 처벌했던 연준이 참고 있는 이유는 이건 거죠.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미크론만 대략 마무리되면은 코로나 준 종료 선언을 해버리고 금리 인상을 빠르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엇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려고 하는 것일까? 파월이 항상 말했던 그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유도 있어요. 코로나가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는데 유동성이 부동산을 자극했고 건자재, 목재,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을 건드렸습니다. 2020년 여름에 벌어진 일이에요. 친환경은 유가를 자극했고 전기차는 광물 가격을 건드립니다. 중국은 석탄 가격을 건드렸고 전력난으로 공급난을 이야기했어요. 공급난은 제품 생산에 악영향을 줬고 공급 부족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고차 가격은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항구를 닫거나 이를 나르는 트럭 기사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배들은 항구 앞에 묶여있고 해운 운임은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물류비 증가는 기업들 이익에 영향을 줬고 물가 상승에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월은 이 연쇄작용들을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을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대와 다르게 가라앉지 않았고 작년 하반기부터 3% 수준이었던 기대 인플레가 6%까지 2배 이상 올라와 버렸죠. 더 이상 이제 방관하기가 난감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냥 연준은 과거처럼 물가에 맞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타이밍 전에 코로나가 종료되면서 뭐 공급난이라던가 운임이 급락하게 되면은 뭐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업의 이익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동성을 빼도 견딜 수가 있어요. 유동성을 빼면은 부동산을 자극이 덜해지면서 건자재라던가 목재, 철강 가격이 좀 잡힐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인플레가 빠르게 잡힐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한 번쯤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또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죠. 그런데 30년의 역사를 봤듯이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금리 인상을 안 하지도 않을 거고 그냥 빠르게 팍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연준은요 확실하게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걸 확인한 이후에 멈추더라고요. 보통 이제 뭐 위기나 이런 게 나와서 물가가 뚝 떨어졌을 때 이제 봐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증시한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유가랑 전기차 관련 광물은 친환경 규제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건 잡을 수 있다 쳐도.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많이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유가가 고가를 유지하게 되면은 친환경 에너지는 또 가격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바이든이 원하던 친환경 전략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탄소 중립이랑 관련했던 시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오를 업종에 더 집중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뭐 금리 인상, 양적 긴축으로 월가와 미디어가 단기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내고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지만 역사적인 사례를 봤듯이 S&P 500 지수는 그러던가 말던가 10년 동안 4배나 올랐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물가, 금리, 유가를 예상하는 것보다 주식 투자가 더 단순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양적 긴축도 2017년 당시에 이루어졌었는데 증시가 오히려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제 거시적으로 보지 말고 이러든 저러든 오를 수밖에 없는 업종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고 그 기업이 그렇게 고평가가 아닌 상태에서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은 계속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과거와는 좀 약간 트렌드가 좀 바뀌긴 했는데 그 트렌드들도 보면서 돈의 흐름이 가는 대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